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마지막 부분에 제가 생각해도 왜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고 약간 생소하다고 할까요? 그런 점을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아니고 하나는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별로 생소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전에 하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의 그 섬,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아주 그 일본 편을 들면서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뭐 그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도 역시 한국 밖에서 본 한국, 북한이 어제 새벽에, 토요일이었던 어제 새벽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5분 처음으로 그 전화 통화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이 만약에 그 본인을 초대해 주면은 기꺼이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힌 내용이 있고요. 또 해외에서 보고 있는 한국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이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할까? 그 문제입니다. 뭐 BTS도 또 잠깐 들어가고요. 한 가지 정도는 제가 시간이 되는가를 봐가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그럼 올 들어서 25번째고 전체적으로 숫자를 합치면 43발 발사를 한 거거든요. 하루에 2번 한 적도 있으니까 이번처럼. 이번에도 역시 그 동해를 향해서 발사를 했고 강원도 문천 지역에서였답니다. 새벽에 뭐 일본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도 한국보다. 일본이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거쳐서 배타적 경제 수역 그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고 나서 무척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350km를 날아가서 217마일 정도 됩니다. 최고의 고도는 100km니까 62마일 단거리죠,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도 같은 거리였는데 아무런 그 손상이 없었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좀 세밀하게 여러 가지 좀 조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하고 지금 최근에 한 뭐 2주일 사이에 너무 많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뭐 여러 가지 논란 내지는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그 해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일을 뭐 정보도 교환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합니다.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가 아마 워싱턴과 다 그 북한과 관련이 있는 한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도 관심이 많고요. 그런 곳에 어떤 그 아시아 전역에 위기감이 좀 돌지 않을까? 이것도 우리가 미리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궁지에 코너에 몰리고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또 알 수 없는 문제고 해서 한반도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한 우크라이나 이게 이제 동시에 그때가 되면은 봐야지 되는 문제고요. 사실은 어제 북한이 오늘 또 어제가 아니고 그제네요. 금요일에 북한이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했죠. 그 경제 제재라는 게 무슨 유엔이 정한 1년에 어떠한 그 정제된 무슨 석유류는 50만 톤만 들어가야지 된다 하는데 이걸 뭐 거의 어겨왔기 때문에 지금 어긴 것에 대해서 중간에 줄을 댄 개인과 또 뭐 물류회사 같은 곳 있죠. 그런 곳을 미국의 그 재무부에서 경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얼마나
북한에 큰 영향이 있을지, 영향이 뭐 크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 꼭 북한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이 미국과 이제 그 체제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그런 나라 중에서도 민주국가가 아니고 대개 이제 독재국가죠.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등등의 경제 제재를 하면 그 효과가 그 독재자에게 가는 것보다는 국민의 고통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도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아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했더니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고 미국으로 지금 망명 신청하려고 걸어서 오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안에서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매사추세츠로 내치고 또 텍사스 주지사가 뉴욕으로 내치고 하니까 매사추세츠, 뉴욕, 일리노이 다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과연 미국이 경제 제재를 어느 국가에 할 때 그게 효율적인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북한은 왜 이렇게 계속 하느냐,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정교하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기 있거든, 우리도 신경 써야지 된다 하는 것. 왜냐하면 언젠가는 미국과 핵 협상을 해야지 되니까.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뭐 좀 줄이는 것, 줄이고 억제하고 안 쓰는 이런 회담을 하자 하는 것이고, 못 본 척하면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도 사실은 당장은 회담할 뜻이 있는 건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헌법을 다 고치고 새로운 법으로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위협이라고 생각되면 선제적으로 핵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화약고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이 국방 예산을 GDP의 현재 3%에서 5%까지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으로 또 해결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합동군사훈련 하면은 또 북한은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이것이 도발이다 하면서 뭔가 행동을 또 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둬서 우리가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날이 아마도 그 한 달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에는 뭐 강릉에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과 미군이 같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훈련을 하던 도중에 미군이 2발, 한국군이 2발 쐈는데, 한국군이 한 발 쏜 것은 잘못해서 뭐 동쪽으로 날아가야지 되는데 서쪽에 기지 내에 골프장에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한 것,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강릉 주민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이 세계에서, 미국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던 그런 한 주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탄두를 실었었기 때문에 탄두는 터지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추락하면서 불나고 막 뭐 그 소리하며 엄청나게 강릉 그 시민들이 고생을 했었는데, 그 탄두를 핵으로 넣으면 핵탄두가 되는 거고, 그건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고요. 일본과 한국 리더들이 안보 협력을 확인을 했다. 취임하고 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25분 동안 전화통화를 해서, 이번에 전화통화에서 이제 목요일이었었죠. 전화통화에서 좋은 시절로, good old, 그 시절로 돌아가길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 좋은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협상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것,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이러한 그 핵 정책, 핵 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한국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일본에서 한국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깊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미국이 또 더 크게 봐서 위성 시스템을 돌려서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한국이 사람 대 사람의 접촉으로 탈북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대 1보다는 1대 3, 3이 1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25분 동안에 전화 통화에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또 그 이재명 대표의 발표는 제가 아직은 그 보지 못했습니다. 합동군사훈련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 강력한 발언을 해서 한국에서 그 논란이 있던데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통하기로. 이게 이제 제가 아주 기사들은 긴데 별로 그렇게 전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펜타임스, 뭐 로이터 통신, 교도뉴스, 뭐 저펜타임스나 교도뉴스도 다 영문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 두 지도자의 전화 통화를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북한에 관한 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바티칸과 연관된 거고요. 또 하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생일 파티를 이번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은 이 푸틴에게 그 카드를 보내면서 미국에 대항해서 그렇게 멈추지 않는 도전, 그 위협을 부수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용기를 뭐 치하합니다. 리더십과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뭐 이런 그런 이제 글을 보냈다고 하고요. 전례 없이 강한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금 특히 북한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국민들 어느 퍼센티지의 국민의 그 의견과는 상관없이 항상 그 외교 정책이라는 게 지도자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의견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다가가는 것처럼 북한과 구소련, 러시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뭐 500명의 죄수들을 또 훈련을 시켜서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수들, 그 가운데는 강간범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폭력 범죄자도 있고 그만큼 푸틴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노벨 그 평화상 위원회도 전부 푸틴에 대해서 러시아의 인권 위반, 이번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과 조직체 두 군데에 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푸틴이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에서 생일 그 선물을 서신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줬다는 내용도 미국의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영국의 더 선을 보고 전해드린 거고요. 바티칸이 북한이 초대를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 갑니다. 기꺼이 갑니다. 평화를 위해서 갈 의지가 넘칩니다. 바티칸의 외무장관 폴 갤러거 대주교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 한국에 뭐 하늘이 열린 날 나라가 되고 하는 개천절에 바티칸에서 이 같은 내용.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뭐 이슈가 됐었던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도 예민한 이슈였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말로써 교황에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를 했다라고 전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초대장 보내지도 않았는데 초대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구두 초청을 전달을 했었다. 그게 2018년이었습니다. 한창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북한은 당연히 이 핵을 포기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건 정말 정치 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은 아니고 조금 이상의 상식과 관심과 뉴스를 팔로우한 사람들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나 아니면 셋이 같이 만날 때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창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가 좋고 이럴 때고 이걸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종교인 중에서 종교인이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한층 더 분위기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거죠. 북한에서 문서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곧.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어제 그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지금 교황청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7일 날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사흘 뒤에 교황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에는 그 사제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했다는 것을 이제 교황청의 폴 갤러거 대주교가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바티칸도 프란치스코 교황도 핵무기에는 반대를 하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그 바티칸 교황이 한국을 방문을 했었고, 이번에도 아마 가면은 뭐 한국에 잠깐 뭐 스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통일에 대해서 지지한다 하는 말까지 할 것 같고요. 잠깐만요. 한국에 스탑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도에 한국을 방문했고, 바티칸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any 그 교황의 trip to North Korea would include stop South Korea에 스탑할 것까지 포함해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이유가 되잖아요. 분단됐던 것을 하나로 맞추는 남북 한반도의 어떠한 그 통일을 지지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AP통신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뭐 여소야대인데 야당이 국회에서 해줘야지 되는 거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길을 찾고 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발표입니다. 이제 이런 것 발표하고 감사원이 문재인 그 대통령에게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뭐 지시를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서를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 이럼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난 한 2주일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몰렸었던 그런 이슈가 조금 날아가 버린 그런 분위기는 듭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이것은 왜 전해드리냐면, 제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 다 이게 미국 매체나 유럽 매체나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보다 디테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론 더 큰 면에서 한국에서 지적하지 않거나 못 보는 점을 보는 점도 있을 테지만요. 그런데 어떤 때 제가 디테일이 떨어져도 보도를 해드리는 거는, 한국 밖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이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구나. 이 이슈는 거의 순전히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립니다. 캠페인 공약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이것저것 여의치도 않고 해서 안 하고 묻어뒀다가 이번에 다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뭐 그동안 했었던 얘기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한국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구조적인 장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동의가 있어야지 된다. 여자들은 시스템적인 차별이 있다. 오죽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전했나요? 그 보도는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남녀 차별, 시스템적인 것, 정부나 회사나 이런 것 없애야지 된다. 한국이 부자 나라들 중에서는 그 고위직에 가는 여성들 숫자도 적고, 그리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냈을 때 남자에 비해서 받는 돈도 적다. 해외에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던 해외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의 최초의 여자 부통령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상민 안전부 장관이 이건 불평등이 아니라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동등한 남녀 평등권에 역점을 둬야지 된다. 지금 뭐 20대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졌다고 하고, 게다가 대고 남자들 지지율도 거의 빠져간다고 하고 하니까 maybe 이런 뭐 정치인들은 항상 적절한 시기에 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안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잘 해왔지만 더 크고 더 극박한 이슈를 처리하기엔 좀 제한적인 면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인구라든가 아니면 노년층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든가, 따라서 그 역할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국으로 옮겨야지 된다. 그래서 뭐 인구라든가 가족, 뭐
뭐 성평등 이런 것을 조금 그런 것을 이제 그 보건복지부 아래에 두고 더 크게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이수진 대변인 등등이 유감이다라는 뜻을 당연히 표시를 했고요. 아무튼 한국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고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그 갭은 개발된 국가로서는 뭐 거의 최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슈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BTS 멤버 지인이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에서 어떤 그 정부 측에서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할 만한 권한은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여론에 따라야지 되잖아요. 의회는 여러 개 법안을 냈는데 왜 뭐 클래식 가수들만 그렇고 대중가수는 아니야. 뭐 한국 국가 경제에 얼만큼이나 했고 이만큼 한국 사람 중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국위선양 아니야? 왜 뭐 클래식 콩쿨, 뭐 쇼팽, 뭐 피아노 콩쿨에 가서 이기면은 군대 안 가고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저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병무청장, 법무장관은 국방 의무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의무를 해야지 바람직하다 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제 입장을 확정을 하겠죠. 법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예외를 할 수는 있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론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4%,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60% 넘게 BTS 예외 줘라, 예외 줘라. 여론은 예외를 주라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미국이 지금 반도체 칩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으로서는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과 한국도 같이 발을 맞추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 그러면 한국도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IBM 공장을 방문을 해서도 앞으로 10년 동안 IBM이 얼마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반도체 칩 앤 과학 법안에 따라서 정부도 그런 회사들을 쭉 보면서 어떤 회사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제조하는 자체에도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미국은 연구비에 대한 지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노벨상이 과학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지원하는 돈이요. 제가 지금은 잊었는데 유럽이나 중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아무리 뭐 미국 아이들이 뭐 수학이 떨어지고 산수 능력이 떨어지고 한다고 한들 이미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그 연구비와 그 치열한 연구는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하면 로비스트들이 활개를 칠 거고 그리고 정부가 딱 집어서 어떤 곳을 선정을 하면은 다른 곳들은 뭡니까? 이런 면이 있지만 지금은 미국이 뭐 군사적인 것이나 아니면 의학적인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이기려면 우리가 반도체 칩을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개발했는데 왜 아웃소싱 줬더니 전부 아시아에서 하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미국으로 돌려오겠다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삼성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이 최첨단 칩 제조 경쟁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한국의 기업의 이제 2 나노미터 이하 작으면 그 숫자가 작을수록 훨씬 더 정교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 생산 목표가 경쟁사인 TSMC와 비슷하다. TSMC가 세계 최고의 아주 그 정제된 아주 최고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반도체 칩을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대만. 우리는 그냥 항상 TSMC라고 부르지만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맨 앞에 약자를 따서 TSMC. 이 테크놀로지 경쟁에 있어서 삼성이 돈을 엄청나게 쓴다는 겁니다.
2025년도에 2나노미터, 그리고 또 2027년도에 1.4나노미터를 생산을 해서 지금은 3나노미터 칩을 생산을 하는데 올해 초부터 했고 말이 되면은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하는데, 이게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뭐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더 점점 그 컴퓨터도 훌륭한 컴퓨터, 훌륭하지 않은 컴퓨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쓰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무튼 미국은 요즘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서 점점 모든 기술이 더 세련되도록 하는 거. 그런데 이게 가장 좀 그 정밀하고 세련된 그런 그 이 칩은 TSMC에서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90%. 삼성이 지금 10%밖에 안 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2026년도에 20%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막 안정되게 해서 하겠다. 지금 마켓 쉐어도 이 TSMC가 훨씬 많죠. 그런데 삼성이 어느 정도를 투자하냐면 텍사스의 테일러라는 곳에 170억 달러를 들여서 이 칩 공장을 세웁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텍사스에 11군데 새로운 칩 메이커 공장을 세운다는 겁니다.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한대요. TSMC가 지난해에 2024년이 되면 우리가 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삼성이 2천억 달러를, 물론 앞으로 20년 동안이지만 한다 해서 이제 뭐 세계 뭐 스마트폰으로도 그렇고 텔레비전으로도 그렇고 하는데, 이게 이제 칩을 만들면 그 칩이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애플이 최신형에서는 그 TSMC 것을 썼다고 하거든요. 해서 이제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우리도 반도체 칩을 왜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어 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뭐 중국에 수출을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것도 발표가 됐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마 한국의 그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은 영향이 없는가 봅니다.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미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민간 기업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할 때는 그 미래에 미국과 직접 대결을 할 수밖에 없네. 여기까지도 우리는 계산을 하고 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조금 생소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나는 만화가 김정기 씨의 사망을 미국에서 이렇게 크게 다룰 줄 몰랐습니다. 47세,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분은 사람들 쭉 보는 데서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보통 이 만화 그릴 때 머릿속에 있는 것 40%, 60%, 그리고 이제 즉석에서 40%를 채운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 개월 내지는 몇 주일에 걸릴 것을 몇 시간 만에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그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밑그림도 없이. 밑그림이 없으니까 막 생동감이 있죠. 우리가 방송이 녹음 방송과 생방송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청중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너무너무 잘하고, 또 거기에다 대고 나레이션까지 하면서 하잖아요. 대단한 천재죠. 이쯤 되면은. 영향력이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갑자기 47세에 숨졌다.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를 하고 미국으로 오던 도중에 가슴 통증을 느꼈대요. 평소에 무슨, 그러니까 결국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건데 평소에는 심장병 그런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 출신이에요. 군도 아무튼 뭐 있죠. 아무튼 본인이 그 해서 굉장한 군 출신이고, 평소에도 건강 관리를 잘했는데 당뇨는 조금 있고요. 출발 직전에 가슴 통증을 느꼈는데 커미컨 그 뉴욕에서 열리는 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숨졌다는 겁니다. 뭐 꼬리 긴 호랑이부터 군인부터 막 드로잉 세션에 너무너무 인기 있는 아티스트잖아요. 해서 이분의 그 사망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합니다. 아무튼 머리에 있는 걸 그리지 못할 때 제일 저는 아주 답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은 프랑스 파리에서 배트맨 주제로 이제 그림 그리신 것이었어요. 뭐 다크나이트, 또 뭐 캣우먼, 슈퍼히어로들을 많이 그리셨다고 하고, 한국에서 김현진 씨하고 같이 있고 홍대에서 슈퍼라니 스튜디오를 뭐 원장을 한 13년 동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까지 다 뭐 만화계의 대가, 한국에서는 뭐 입시
입시 미술 만화계의 뭐 대가 이렇게도 불릴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티스트, 세계적인 드로잉 아티스트, 숨졌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부사관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건강했다고 하고 그 헤어를 항상 헤어 없는 그 헤어 스타일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숱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은데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지가 않아서 곱슬머리, 아주 지독한 곱슬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헤어 없이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이분 김정기 세계적인 아티스트, 만화가, 드로잉 아티스트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를 짐작을 하게 됩니다. 더 힐이라는 미국 의회 신문에 세계 리더들에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담아서 이게 맞으니까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50년 이상 우리 거야 하고 점유한 그 섬들을 일본은 원래 우리 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편을 든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금요일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주권, 영토권을 일본 것이어야지만 된다. 일본은 북방 영토라고 부르고 러시아는 남 쿠릴 열도라고 부르는 그 쿠릴 열도요. 하보마이, 쉐코단, 쿠나시리, 에트로후. 근데 러시아하고 일본은 2차 대전에 있어서 뭐 거의 끝날 때까지 서로 싸우지 않았잖아요. 독일이 뭐 졌다.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결국은 일본이 19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 제국 해체 이런 게 이제 됐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쿠릴 열도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포기하라는 게 그 조항에 있잖아요. 그때 포기를 한 것까지는 조항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소련이 컨트롤해야지 된다. 이건 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일본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이건 일본 것이라고 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당해서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땅을 많이 뺏겼어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에 따르면 15%는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가져간 것에서 지금 요즘 조금씩 탈환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보니까 크림반도, 러시아에서부터 크림반도까지 유일하게 연결되는 그 해협을 따라서 연결되는 그 다리를 부분적으로 폭파시키는 등 많은 일이 있지만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영토의 문제잖아요. 일본도 영토의 문제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일본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어느 국가보다도 빨리 미국과 손잡고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책 결정권자나 그런 분들이 다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이지만 어느 국가에 뭔가를 그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고 뭐 한국도 지원을 하고 또 뭐 한국도 폴란드에 오히려 무기를 팔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를 팔아서 돈을 또 벌고 있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굉장히 그 영리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독도 문제 가지고 이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지는 않지만 이게 일본과 러시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딱 이런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느 나라 지도자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영토 뭐 이런 섬 분쟁이 있을 때 그거 쟤네 거야 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을 일본이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을까요? 저는 일본이 그렇게 요청 내지는 검토해 봐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젤렌스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우리나라 영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의
주권도 그렇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주장을 내세우는데 좋고 또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도와준 일본에 도움말을 주는데 좋고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 다른 나라를 지원을 하고 할 때 어떠한 그 가치적인 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큰 나라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친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 헛되이 하진 않는다. 우리도 뭔가를 얻는다.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는 하나를 얻어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내용을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